한 땀 한 땀. 이게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 모든 게 부족했던 어린 시절, 유일하게 풍족했던 건 엄마의 낡은 재봉틀 소리뿐이었다. 10살 때부터 난 엄마 옆에서 바늘을 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엄마를 따라하는 놀이 같았지만 빨리 내 몫을 해내야 했다. 아버지는 내가 5살 때 집을 나갔고 엄마는 나와 2살 터울 남동생을 키우며 봉제 공장을 다녔다. 엄마, 이바지 자락 실밥 다 정리했어요. 잘했네, 민영아. 근데 여기 솔기 부분이 좀 삐뚤구나. 엄마는 칭찬보다 지적이 많았다. 그땐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내 실력을 키워준 거였다. 12살부터는 동네 아줌마들 옷수선을 도맡아 했고 15엔 용돈을 벌었다. 중학교 졸업할 때 선생님이 물으셨다. 민영이는 고등학교 어디로 갈 거니? 난 말도 못 꺼냈다. 이미 알고 있었다. 고등학교는 사치란 걸. 그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학교 안 다녀도 돼요. 일할래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 본 엄마의 눈물이었다. 미안하다, 우리 딸. 18, 다른 아이들이 교복 입고 학교 다닐 때 난 동네 수선집에서 일했다. 처음엔 그저 자잘한 수선만 맡겼지만 내 손놀림을 본 사장님이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겼다. 웨딩드레스 수선까지. 쟤 대단하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런 솜씨를. 사람들의 칭찬은 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앞에선 그저 어린애로 취급했지만 내 바느질 솜씨만큼은 인정받았다. 24,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2달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엄마는 과로로 심장이 멈췄다. 그녀가 남긴 건 낡은 재봉틀과 채무뿐. 남동생은 군대에 있었고 모든 빚은 내 어깨로 왔다. 일단 버티자. 한 땀씩 꿰매듯 하루하루를. 새벽부터 밤까지 바늘을 잡았다. 백화점 맞춤 정장, 웨딩숍 드레스 수선, 동네 할머니들 한복 고름까지. 내가 거절한 일은 없었다. 남들 다 자는 새벽에도 작업대에 앉아 있었다. 30에 드디어 작은 수선집을 열었다. 산동네 허름한 골목이었지만 내겐 천국이었다. 남의 밑에서 일하던 삶에서 벗어난 첫 순간. 문 위에 내 이름을 달았다. 민영 수선집. 간판을 올리던 날 혼자 막걸리 한 잔 마셨다. 돈이 없어서 배운 기술이지만 결국 내 삶을 지탱한 건 손끝이었다. 민영 씨 수선집은 어디서도 못한다는 수선까지 다 해준다니까. 진짜 손이 금손이야. 동네에서 소문이 퍼졌다. 가까운 웨딩숍에서도 단골이 됐고 입소문을 타 멀리서도 찾아왔다. 경리단길의 유명 디자이너가 내 가게를 찾은 건 그해 가을이었다. 이 샘플 드레스, 허리 라인을 완벽하게 살려주세요. 다른 데선 다 망쳤거든요. 작업을 마치고 건넨 드레스에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다. 어떻게 이런 곡선을 만들어내죠? 서울 전역 다 돌아봤는데 이런 실력은 처음이에요. 그 디자이너가 소개해준 일들로 내 수입은 3배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산동네 작은 수선집. 간판도 바꾸지 않았다. 화려함보다는 실속. 그게 내 삶이었다. 35, 처음으로 선을 봤다. 엄마 친구의 소개였다. 민영아,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너랑 나이도 비슷하고. 실은 별 기대 없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바느질과 함께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 정재훈은 달랐다. 처음 만난 건 봄비 내리던 날이었다.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며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키가 큰 남자가 우산을 털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혹시 김민영 씨세요? 그의 첫마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다. 38의 정재훈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첫 만남부터 어색함이 없었다. 서로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저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민영 씨는 옷을 디자인하는군요. 둘 다 사람을 위한 일이네요.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전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냥 수선집 주인이에요. 남이 만든 옷을 고치는 사람이죠. 재훈은 잠시 내 손을 바라봤다. 바늘 자국 가득한 내 손가락들. 그 손이 만들어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그는 내 수선집에 자주 들렀고 난 그의 인테리어 작업실에 가기도 했다. 서로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품을 보는 게 즐거웠다. 어느 날 재훈이 내게 물었다. 민영 씨 가게 인테리어 한번 바꿔볼래요?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동의했다. 일주일간의 공사 끝에 내 작은 수선집은 완전히 달라졌다. 낡은 간판은 그대로 두었지만 내부는 밝고 세련된 공간으로 변했다. 작업대는 더 넓어졌고 조명은 내 손끝을 더 선명하게 비춰주었다. 어때요? 민영 씨의 솜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그날 밤 새로운 공간에서 재훈과 함께 술을 마셨다. 캔맥주였지만 샴페인보다 달콤했다. 취기가 오를 무렵 재훈이 내 손을 잡았다. 민영 씨, 우리 결혼할까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너무 급하지 않아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늦었어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이제 서로에게 맞는 사람 만났으니 빨리 시작해야죠. 그렇게 우리의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다. 화려한 예식 대신 간소한 식으로. 우리 둘 다 실속을 중시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새 출발을 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훈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 남편은 일찍 여의고 혼자 사셨다는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급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남대문에 있는 유명 한복집. 대학 교수와 사업가, 부인들이 단골인 그런 곳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식당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내 인사에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이 내 손에 머물렀다. 바늘 자국 가득한 내 손. 수선집 한다고 들었어요. 짧은 한마디. 그 말투에서 이미 느낌이 왔다. 시어머니는 식사 내내 남편에게만 말을 걸었고 나에겐 거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대화는 주로 재훈이 어렸을 때 이야기와 한복집 손님들 얘기였다. 우리 가게에 최근에 국회의원 사모님이 오셨어. 명절 한복을 맞추러. 시어머니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녀에게 한복집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무대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시어머니가 재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 귀에도 들렸다. 수선집이라니.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한다니 체면이 서겠니?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했다. 재훈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어머니, 민영이는 대단한 기술자예요. 보통 솜씨가 아니라고요. 그럼 좋겠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담함이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애매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만나긴 했지만 깊은 대화는 없었다. 그녀는 늘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나왔고 나를 보는 눈빛은 언제나 평가하는 듯했다. 어느 모임에서 시어머니의 동생인 이모님이 내게 물었다. 민영 씨, 바느질 솜씨가 좋다면서? 우리 언니 가게에서 일하지 그래? 대답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우리 민영이는 자기 가게가 있어요. 굳이 제 가게에서 일할 필요는 없죠. 표면적으로는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달랐다. 우리 한복집과 내 수선집은 급이 다르다는. 방문객과 주인의 차이라는. 결혼 후 1년 재훈과 나는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다. 둘 다 열심히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35평 아파트였다. 근처에 시어머니가 사시는 단독주택이 있어서 자주 찾아뵙긴 했지만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다. 매번 시어머니 집에 갈 때면 선물을 준비했다. 한 번은 내가 직접 수선한 실크 블라우스를 선물했다. 프랑스 디자이너의 빈티지 제품을 구해
깃과 소매를 새로 단 작품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별 감흥 없이 받았다. 고마워요.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냥 백화점 상품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건 직접 사면 되니까.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내 정성과 기술을 담은 선물보다 상품권이 낫다니. 하지만 난 그저 웃음으로 넘겼다.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체면을 중시하는 세대였고 나같이 기술직 종사자인 며느리는 그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테니까. 그럼에도 재훈은 항상 내 편이었다. 그는 내 일을 존중했고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을 진심으로 감탄했다.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해졌다. 추석날 처음으로 시댁에서 명절을 쇠게 되었다. 아침부터 부산하게 준비했다. 손이 부르트도록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다. 남편 재훈도 옆에서 도와주었지만 대부분은 내 몫이었다. 상차림을 마치고 시어머니가 내려왔다. 화사한 민트색 한복을 입은 그녀는 상을 쓱 훑어보았다. 음식이 좀 소박하네. 한마디에 온몸의 힘이 빠졌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으며 계속 말했다. 내가 직접 했을 땐 더 풍성했는데. 역시 처음이라 서툴구나. 앞에선 웃고 있었지만 속에선 울화통이 치밀었다. 새벽부터 깨어나 온종일 준비한 음식인데 그저 한마디. 소박하다. 차례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왔다. 내가 씻은 그릇들을 하나씩 집어보며 혀를 찼다. 이렇게 닦으면 기름기가 남잖니. 이건 뜨거운 물로 한 번 더 헹궈야 돼. 잠자코 듣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명절에 그런 옷을 입네? 체면이 없네, 정말. 내가 입은 건 깔끔한 블라우스의 스커트였다. 특별히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정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엔 형편없어 보였나 보다. 재훈이 부엌에 들어와 상황을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뭐해요, 두 분? 제가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표정을 바꾸며 아들에게 웃어 보였다. 아니야, 그냥 민영이한테 몇 가지 알려주고 있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재훈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 하지만 정 많은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문이 들었다. 정말 달라질까? 시어머니의 한복집은 남대문 시장 근처에 있었다. 어느 날 재훈의 권유로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가게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웃음을 잃지 않았다. 특히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응대하는 모습은 정말 우아했다. 어머님의 한복은 정말 예술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런 섬세함을 못 느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칭찬하자 시어머니는 겸손하게 웃었다. 과찬이십니다. 오랜 경험일 뿐이에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내심 감탄했다. 비록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녀의 기술과 경험은 존중할 만했다. 가게 구경을 마치고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민영아, 이것 좀 보렴. 특별한 자수가 놓인 한복 저고리였다. 시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자수를 놓았다고 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전통 자수야.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기법이지. 그 말에는 자부심과 함께 은근한 깔봄이 느껴졌다. 내가 평생 해도 이런 건 만들 수 없다는 듯한.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냉대는 계속됐다. 특히 내 직업을 두고 자주 비아냥거렸다. 우리 재훈이가 인테리어 회사 사장인데 와이프는 동네 수선집이라니.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감췄다. 내 일은 내게 자랑스러운 것이었으니까. 수선이 아무리 미천해 보여도 그건 내 인생을 지탱해준 버팀목이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한복 저고리의 소매 부분이 찢어졌다며 내게 수선을 부탁했다. 처음으로
내 기술을 인정받는 기회라고 생각해 정성껏 고쳤다. 밤을 새워가며 원단을 맞추고 손바느질로 꼼꼼하게 마무리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고친 저고리를 건넸다. 그녀는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뭐 이 정도면 입을 만은 하네. 근데 내가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투박하구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투박하다니. 내가 밤새 정성 들여 고친 작품을 그렇게 평가하다니.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 내 실력으론 이게 최선이겠지. 하지만 우리 집안의 한복은 좀 더 세련된 손길이 필요해.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시어머니의 옷을 수선해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내 기술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정성을 쏟고 싶지 않았다. 결혼 3년 차, 우리 부부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 재훈의 인테리어 회사가 어려워진 것이다.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가 발주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고 이미 투자한 자재비와 인건비 때문에 회사는 적자에 빠졌다. 민영아, 미안해. 한 달만 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재훈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결국 회사 직원들을 대부분 내보내고 작은 사무실로 옮겨야 했다. 재훈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다. 이 소식은 곧 시어머니에게도 전해졌다. 그녀는 어느 날 불쑥 우리 집을 찾아왔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너무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쏟아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안정적인 길 가라고. 공무원이 됐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나는 참다 못해 말했다. 어머님, 지금은 재훈이 위로가 필요할 때예요. 과거 이야기는 도움이 안 돼요. 시어머니는 나를 노려보았다. 넌 뭘 안다고 그래? 내 아들 일인데. 재훈이 중재에 나섰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됐다. 앞으로 생활은 어쩔 거니? 민영이 벌이로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내 수선집은 작았지만 나름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위기를 버틸 정도는 됐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내일이 그저 푼돈 버는 취미 정도로 보였나 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자 재훈은 회사 유지를 위해 우리 집 전세금 일부를 뺏어 썼다. 결국 우리는 더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내 수선집도 위기를 맞았다. 임대료를 내기 힘들어진 것이다. 시어머니는 재훈의 사업 실패 이후로 더욱 냉담해졌다. 그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은 주지 않았다. 대신 재훈의 사촌인 시동생 부부가 자주 찾아와 시어머니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던데 유산 정리는 좀 하셨어? 시동생 부부의 의도는 분명했다. 시어머니의 한복집과 단독주택을 노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가 구슬리기 시작했다. 한편 내 수선집도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임대료를 2달이나 밀린 상태였다. 마지막 희망으로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수선집 임대료를 잠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가 왜 그걸 도와줘야 하지? 내 사업이잖아.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친정어머니도 계시지 않은 내게 시어머니는 마지막 의지할 곳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와 재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미안해하며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다 망쳐놨네. 미안해, 민영아.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내 힘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다음 날 아침 월세방 거실에 재봉틀을 놓고 다시 시작했다. 수선집은 포기해야 했지만 집에서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예전 단골들에게 연락해 방문 수선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당당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 우리 부부는
스스로 헤쳐나갈 거예요. 더 이상 도움 청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자의 삶을 살았으면 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다. 내 맘대로 해. 어차피 난 늙었으니 너희가 알아서 하렴. 그 말을 끝으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다. 명절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눴고 재훈도 어머니를 자주 찾아가지 않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이제 정말 우리만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다.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밤이 되어도 그치지 않았다. 늦은 저녁 재훈이 건설 현장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10시가 넘어서야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김민영 씨 되십니까? 정재훈 씨 부인이신가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정재훈 씨가 교통사고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셨습니다. 빨리 와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를 잡아탔다. 가는 내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늘에 부디 큰일 아니길 기도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나를 맞았다. 정재훈 씨 부인 되십니까? 남편분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현재 의식은 있으나 다발성 골절과 내부 출혈이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내 손이 떨렸다. 비용 얘기를 듣자 머리가 하얘졌다. 3천만 원 이상이 든다는데 우리에겐 그런 돈이 없었다. 보험도 경영 악화로 해지한 상태였다.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재훈이만 살아야. 수술실 앞에서 밤을 새웠다. 아침이 밝을 무렵 의사가 나왔다.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리 골절이 심해 완전 회복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다. 6개월이라니. 그동안 생계는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병실에 누워있는 재훈의 모습은 처참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다리는 견인장치에 매달려 있었다. 나를 보자 억지로 웃었다. 미안해, 민영아. 이렇게 되어서. 내가 손을 저었다. 무슨 소리야? 살아있어 다행이야. 다른 건 다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병원비, 생활비, 재활치료비. 산더미같이 쌓여가는 지출 앞에 무력감이 밀려왔다.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지만 그녀는 냉담했다.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운이 없니?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 하지만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도움은 없었다. 오히려 시동생 부부가 병문안을 와서 은근히 압박했다. 형수님, 이번 기회에 재훈이 회사 완전히 접는 게 어때요? 어차피 회복도 오래 걸릴 텐데. 시동생의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그들의 속내는 뻔했다. 재훈이 완전히 몰락하길 바라는 마음. 그래야 시어머니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다. 남은 가재도구를 팔고 지인들에게 빌리고 심지어 사금융에도 손을 댔다. 집에서 수선일을 더 늘렸다. 밤새워 일해도 모자랐다. 어느 날 재훈이 병실에서 울고 있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미안해, 민영아.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다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우린 함께니까. 반드시 이겨낼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재훈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다. 몇몇 단골 손님들이 내 사정을 알고 일거리를 더 주었지만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웨딩숍 단골 손님이 특별한 부탁을 했다. 민영 씨, 이번에 특별한 드레스가 필요해요. 방송국 다큐멘터리에 쓰일 건데 100년 전 드레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에요. 민영 씨 솜씨면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 일은 평소보다 3배는 높은 가격에 의뢰받았다. 사흘밤을 새워 완성했다. 결과물을 본 손님은 눈을 크게 떴다.
이건 수선을 넘어선 예술이네요. 방송국 PD에게 꼭 민영 씨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그저 인사치레로 들었다. 하지만 며칠 후 정말 방송국 PD라는 사람이 연락해왔다. 이정현 PD였다. 김민영 씨 맞으신가요? 저희가 준비 중인 다큐멘터리의 드레스 작업을 정말 인상적으로 해주셨더라고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그날 이정현 PD를 처음 만났다. 30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다. 민영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전통과 현대를 잇는 장인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에요. 우연히 민영 씨 작품을 보게 됐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스토리가 궁금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내 이야기가 방송에 나올 만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정현 PD는 계속 설득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통 기술을 가진 장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민영 씨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술을 발전시켜온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결국 수락했다. 한편으론 병원비를 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평생 손끝으로 만들어온 작품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었다. 병원에 있는 재훈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기뻐했다. 드디어 내 실력을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민영아. 항상 내가 대단하다고 했잖아. 다큐멘터리 촬영은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 내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바느질로 이어온 인생을 담았다. 특히 수선이라는 작업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선은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옷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죠. 버려질 뻔한 옷에 다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정현 PD는 내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촬영을 마치며 말했다. 민영 씨 이야기는 그냥 옷수선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손으로 인생을 개척해온 한 여성의 이야기죠. 이 다큐가 방송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평생 무시당하고 깔보이던 내일이 이렇게 가치 있게 평가받다니.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재훈의 병원비는 계속 늘어갔고 우리의 빚도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다큐멘터리 방송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재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염증이 생겨 추가 수술이 필요했다. 더 이상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이정현 PD가 손을 내밀었다. 민영 씨, 방송사에서 선급금을 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협업이 있을 테니까요. 그 도움으로 재훈의 추가 수술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열리려는 순간이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다음 날, 내 인생은 말 그대로 뒤바뀌었다. 아침부터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옷수선을 부탁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 심지어 강연 제의까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공감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단순히 옷을 고치는 솜씨가 아니라 내 삶의 여정에 감동했다고들 했다. 기술 장인이란 표현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이정현 PD는 연일 걸려오는 의뢰를 관리해 주었다. 그녀 덕분에 체계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월세방 한 켠에 작업실을 꾸몄고 주문량이 감당 안 될 정도로 늘어나자 조수도 두게 되었다. 어느 날 재훈이 병실에서 웃으며 말했다. 민영아, 넌 이제 진짜 장인이 됐구나. 널 보니 내가 자랑스러워. 병상에 누워서도 늘 내 편이던 그에게 감사했다. 그런 재훈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다. 인테리어 회사 시절 함께 일하던 동업자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해온 것이다. 재훈은 병상에서도 도면을 그리고 상담을 시작했다. 2달이 지나자 모든 것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수선 의뢰는 계속 들어왔고 덕분에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은 사라졌다. 재훈도 재활 치료가 잘 되어 목발을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형수님,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시동생 부부가 주식 투자에 실패해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단다. 어머님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어요. 저희를 완전히 외면하세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동안 우리를 대했던 태도가 떠올라 씁쓸했다. 하지만 대출이자에 쫓기는 그들이 불쌍하기도 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크지 않아요. 하지만 단기 알바라도 소개해드릴게요. 시동생은 고개를 떨구었다. 도움을 바라던 게 그런 것이 아니었나 보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떠났다.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요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다음 날 바로 남편과 함께 요양원을 찾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한때 당당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고 연약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우리를 보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왔구나. 와줘서 고맙다. 목소리도 힘이 없었다. 의사에게 물어보니 경미한 뇌졸중이라고 했다. 당장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어머니는 재훈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다. 아들아, 내가 그렇게 다쳤는데 찾아보지도 못하고 어미 노릇 제대로 못했구나. 재훈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는 잘 이겨냈어요. 어머니도 건강만 챙기세요. 시어머니가 내게 손짓했다. 다가가자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민영아, 내가 틀렸어. 너무 교만했구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항상 체면과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했어. 내가 가진 진짜 가치를 보지 못했지. 시어머니의 고백에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바라던 인정의 말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번씩 요양원을 찾았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다. 그녀의 한복집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오랜 단골들마저 떠났다고 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류 봉투를 내게 건넸다. 이건 내 단독주택의 임대권을 내게 양도하는 서류야. 이제 내가 주인이다. 깜짝 놀랐다. 그 집은 시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재산이었다. 어머님,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저흰 이제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몫이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진짜 가치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평생 한복만 만들었지만 너처럼 삶을 꿰매본 적은 없었어. 늘 남들 눈만 신경 쓰다 정작 중요한 걸 놓쳤지. 서류를 받고 나왔다.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양도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뒤늦은 인정이자 화해의 손길이었다. 다음 날 요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시어머니는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그 집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구나. 내 한복집처럼. 그저 허울 좋은 가게가 아니라 진짜 가치를 만드는 공간으로. 그녀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때로는 말없는 화해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법이다. 요양원을 나서면서 마음이 단단해졌다. 시어머니가 준 임대권으로 무엇을 할지 결심이 섰다. 그 집을 수선 앤드 한복 공방으로 만들기로 했다. 재훈도 내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 그는 이제 거의 회복되어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었다. 함께 집을 둘러보며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다. 1층은 수선 공방으로, 2층은 한복 작업실로 꾸미자. 그리고 마당에는 작은 카페 공간도 있으면 좋겠어. 재훈의 아이디어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뛰어난 인테리어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공사는 한 달이 걸렸다.
그동안에도 수선 일은 계속했다. 다큐멘터리 이후로 일거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오래된 의상을 되살려달라는 특별한 의뢰가 많았다. 민영 씨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버려질 뻔한 제 할머니 웨딩드레스를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나의 손길이 단순한 수선이 아닌 역사를 잇는 일이 되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가게 간판 이름이었다. 어머님 이름을 따서 지을까? 어떻게 생각해? 재훈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내 이름으로 할래. 김민영 공방으로. 그 결정은 단순한 이름 짓기가 아니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선언이었다. 시어머니도 그것을 원했을 거라 믿었다. 마침내 공방이 문을 열었다.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온 사람들, 오래된 가업을 물려받은 젊은 장인들, 수선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평생 한복을 만들었다는 노장인이 찾아온 일이었다. 70이 넘은 그분은 내게 고개를 숙였다. 젊은 장인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요즘 세대의 감각을 익히고 싶어요. 그 말에 당황했다. 내가 감히 그분께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태도에 함께 작업하기로 했다. 그렇게 공방은 세대를 잇는 공간이 되어갔다. 요양원의 시어머니는 상태가 더 나빠졌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공방 오픈 한 달 후 시어머니에게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방문했다. 어머님, 공방이 잘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세요. 힘없이 누워있던 시어머니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태블릿으로 공방 사진을 보여주자 미소를 지었다. 내 이름을 건 공방이구나. 잘했어. 이틀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마지막까지 내 손을 꼭 잡고 계셨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이미 많은 지인들이 등을 돌린 시어머니였지만 마지막 길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오래전 시어머니에게 한복을 배웠다는 제자들, 단골이었던 노부인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이 내 손을 잡았다. 민영아, 어머니가 마지막에 행복했을 거야. 내가 받아준 덕분에.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복잡했지만 마지막엔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공방은 더욱 바빠졌다. 이제는 단순한 수선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도 했다. 젊은 디자이너들과 협업하고 수선 기술을 가르치는 클래스도 열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장인들의 삶을 다룬 시리즈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출연해달라는 제안이었다. 민영 씨, 손기술을 넘어 삶의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민영 씨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재훈도 인테리어 일을 서서히 재개했다. 이번엔 무리하지 않고 소규모로 시작했다.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일하면서도 공방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호흡했다. 공방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시동생 부부였다.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아직도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들의 상황이 안타까웠다. 우리 공방에서 일할 생각 있어요? 손님이 많아서 일손이 필요해요. 시동생 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로 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으니까. 세월이 흘러 공방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찢어진 옷을 수선하러 오던 손님들이 이제는 인생 상담을 하러 오기도 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했다. 어느 가을날 공방 앞 작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손으로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다. 내 삶의 여정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다니. 그녀에게 대답했다. 인생은 옷과 같아요. 때로는 찢어지고 헤어지고 구겨지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선하느냐에 따라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변할 수 있어요. 뒤를 돌아보니 재훈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내 인생의 든든한 지지자였다. 나는 다시 그 젊은 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분은 내 인생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완성시켰어요.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학생은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곧 이해할 거라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내가 그랬듯이 가을 햇살이 공방 간판을 비추었다. 김민영 공방. 내 이름이 새겨진 그 간판은 단순한 상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승리였다. 무시당했던 기술자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한 장인으로서의 선언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